한국 시각 2025년 8월 26일 새벽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일제히 주목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의 토지 소유권을 언급하며 한국에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취임 석 달 된 한국 대통령에게는 국제 무대에서의 첫 시험대였고 동시에 한국 사회 전체가 받아들여야 할 무거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올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상 진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 장동혁 체제의 의미, 역사의 반복, 노란봉투법과 그 파장, 기업들의 기여, 대미 투자와 트럼프의 추가 요구가 만들어낸 대비, 섬세한 외교 디테일 모두가 정치, 국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함께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곱씹어 보면 결코 웃어넘길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한국이 조건부로 제공한 부지입니다. 한미 주둔군지 위협정, 이른바 SOFA에도 이 원칙은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빌려준 것과 소유권을 준 것은 다르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토 불가양의 원칙과도 충돌하고 국민 정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즉흥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에 침묵은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이 모습이 불안으로 비칩니다.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니 국민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 상태였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체제 속에서 혼란은 커졌고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시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사드 배치 문제 등을 꺼내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한 트럼프는 취임 석 달 차에 새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이라는 전례 없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마다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 그때마다 한미 관계는 긴장과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치가 혼란하면 외교의 주도권은 약해지고 결국 국민과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한국 정치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오전 10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되었고 결과는 장동혁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출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니라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반탄파 강성 노선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향후 정책 방향과 정치 전략에서 보다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을 택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요구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친윤계와 비윤계, 그리고 이른바 반탄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장동혁 대표의 당선은 그 갈등에서 반탄파인 강성파가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안정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분열로 몰아넣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당은 이제 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당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력 다툼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익입니다. 국민들이 새 지도부에 기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교와 안보에서 흔들림 없는 리더십,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입니다.
그러나 당이 특정 계파의 강성 노선에만 치우치면 국민적 기대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강경한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통합과 실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앞서 새벽 워싱턴에서 벌어진 장면에서 확인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전례 없는 요구를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국익보다 정쟁에 몰두한다면 한국은 외교 경제의 양쪽 전선에서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탄파 강성 노선이 내부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국익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정치는 여당의 장동혁 체제 출범과 더불어 야당의 행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인과 경제계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실제 조항을 들여다보면 기업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든 거대한 배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나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투자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국내 기업들조차 투자를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결코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규제에 막혀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스스로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 기업들은 이미 세계 경제 속에서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IT 기기 분야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산업에서, LG와 SK는 배터리와 에너지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바이오, K콘텐츠 역시 한국을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출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고용과 세수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들 기업에서 비롯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한국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며 복지 재원이 마련됩니다. 정치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기적 인기 영합에 매달린다면 국민 전체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노동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를 줄여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안 추진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동시에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결국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국민 모두가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주춧돌은 결국 기업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화려한 구호를 내세워도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와 수출, 그리고 세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거의 모든 생활 기반은 기업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때때로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성장을 돕기보다는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이 고난의 시대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언제나 기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라는 전략 산업을 통해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왔고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국가 세수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수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세계 전기차 경쟁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자리 잡으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LG와 SK는 배터리 산업에서 글로벌 3강 안에 드는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는 곧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패권을 한국이 쥘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조선업은 한때 위기를 겪었지만 LNG 운반선과 초대형 선박 분야에서 다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부활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K바이오라는 이름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 개발 역량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K 콘텐츠 역시 BTS와 드라마, 영화, 게임을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 추구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외교적 힘까지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치를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한국의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이 민간 기업에서 창출됩니다. 국가 세수 역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중심입니다. 만약 기업이 위축되면 일자리는 줄고 세수는 감소하며 복지를 위한 재원은 바닥나게 됩니다. 결국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곧 국민의 삶을 옥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기업을 비판하기 전에 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경영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엄정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수많은 근로자와 협력업체, 그리고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연결망의 일부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열리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며 복지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는 것이 곧 국가의 미래를 여는 길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 경제에서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정치가 기업을 적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은 불과 한 달 전에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1,000억 달러 이상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고 상호간 세율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가였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기업과 국민의 세금이 미국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감수하면서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한국의 주권을 시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의 기본 원칙은 상호주의인데 이번 발언은 일방적으로 한국에 더 내놓으라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투자하고도 왜 여전히 더 큰 요구를 들어야 하는가? 한국 기업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외교의 현실이 냉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한 금전적 협상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게 됩니다. 영토의 일부를 외국에 넘겨주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회와 국민적 동의 없이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한국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미 사드 배치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만약 한국 땅 위에 미국 소유의 영구적 기지가 생긴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그때보다 훨씬 강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은 동맹을 지키려는 선택이 또 다른 경제적 타격으로 돌아오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한국의 대미 투자는 대비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한국은 이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렀지만
미국은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계산입니다. 동맹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맹이 일방적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당당하게 국익을 주장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동맹 안에서도 협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자존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해 위안부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본조차 공론화하길 꺼리는 주제를 미국 대통령이 입에 올리면서 한국을 과거사에 집착하는 나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이미 일본 총리와 만나 장애 요소를 줄였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한국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국민 감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산 LNG 구매를 약속했을 뿐 해당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공식 발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 특유의 과장된 발언일 수 있으나 만약 국제사회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의도치 않게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언급 하나하나가 모두 악마의 디테일임을 보여줍니다. 농담처럼 던져진 말도 외교적으로는 무거운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이 직면한 과제는 분명합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강대국의 압박과 요구를 당당히 견뎌내야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면 외교의 주도권은 흔들리고 국민은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강성 노선으로 내부를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멀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또한 노란봉투법처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입법에만 매달린다면 경제 활력을 잃고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버텨냈으며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의 단결과 기업의 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여야를 넘어선 책임 있는 정치 그리고 당당한 외교만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라는 두 사건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 정치가 이제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결국 내부의 단결에서 나옵니다. 여당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야 하고, 야당은 포퓰리즘적 입법보다 국민의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수많은 위기를 국민의 힘과 기업의 노력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치가 진정으로 국익을 앞세운다면 한국은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당내 권력 다툼을 넘어서 국가적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기업을 올가매는 법안보다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수가 늘며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정치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묻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권력 다툼과 말싸움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의 대한민국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의 정상회담과 오전 서울에서의 여당 대표 선출은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 기업,
그리고 동맹을 하나로 엮어내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모두가 똘똘 뭉쳐야만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권력 다툼을 넘어 국익을 선택해야 하고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대신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야 합니다. 국민 또한 감시와 참여를 통해 정치와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칠 때 우리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성장처럼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일도 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따라 박정희 대통령이 더 생각나는 날입니다. 기업가들은 정주영처럼 하는데 정치인들은 왜 아직도 안 되는지 국민교육 헌장을 다시 외워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